박시백 오래사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침입과 항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조총과 김추려가 이 몽골과 손잡고서 거란군을 평정하고 나서 일단 이후에 보면은 이 몽골하고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벌어져요. 대표적으로 이 몽골 사신 이제 조고열한 인물이 1221년에 고려에 들어오게 되는데 상당히 무리하게 공무를 요구해요. 뭐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수달피 1만 영, 1만 영이라고 이제 쓰는데 아마 1만 장 뭐 이쯤 되겠죠. 그다음에 간음명주 3,000필, 또 목화시 1만 근, 종이 10만 장 등 너무 무리한 수준의 공무를 요구하고 또 이 요구할 때도 태도도 아주 뭐 정말 오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저거요 그러면 뭐 요즘 고려 조정 입장에서 보면 완전 블랙리스트였는데 그 조고요가 여러 차례 고려의 사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1225년에는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바로 이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의문의 피살을 당합니다. 이때 이 압록강 이북 지역은 그야말로 무주공산 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적경 대표적으로 지역이었잖아요, 전부 다. 예, 몽골 세력도 있었고 네. 뭐 또 동진 세력도 있었고 또 동진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력을 형성했던 우가하가 또 이 지역에 상당히 그 뭐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말 그 당시에도 이 조고열을 살해한 누가 인물이 그렇죠. 피살했는지 이거는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 도적일 수도 있고 동진 측 소형이기도 하고 고려 측에서 또 벌인 그런 또 소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뭐 추측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결론은 이건 몽골에서는 이게 고려 쪽에서 이 했다고 조고열을 단정적으로. 죽였다. 이 아무래도 이제 몽골과 고려의 관계 좋지 않고 특히 이 조고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거 뭐 좀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그 역사전을 그날 고려시대 편에서 이거 과연 누가 조고열을 죽였나.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미제 사건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풀 수 있겠느냐. 어차피 이거는 영원한 미제 사건이다.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보다 몽골이 고려가 죽였다라고 단정. 그렇죠. 그게 그러면서 문제가 문제는 관계가 상당히 이제 악화가 되죠. 그런데 그 직후에 뭐 몽골이 뭐 특별하게 고려에 대한 뭐 이런 그 도발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가 요즘으로 치면 묵혀놨다가 징기스칸이 죽고 난 2년 후에 우구데이가 몽골의 2대 칸이 된 후에 이 사건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고려 쪽에서 우리 사신 조고요 죽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바로 고종 18년 1231년에 샬레탑이 이끄는 3만여 명의 몽골군이 바로 이제 고려를 침략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고려에 대한 몽골의 1차 침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리해서 살리탑이 이끄는 이제 몽골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맨 처음 당도한 곳이 이제 압록강 하부의 함신진이라는 곳이에요. 함신진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니까 이때 함신진의 부사 전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방수 장군 조숙창에게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항상하다가 잘못하면 조충인가? 의 아들인 거죠? 네네네. 다 죽을 수 있다. 이러고 하니까 이제 조숙창이 내 생각도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죠.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장수들끼리 협약을 맺었던 그 조충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쪽으로서는 완전히 땡큐인 거예요. 오, 잘 됐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각 성에 갈 때마다 이 조숙창을 앞세워서 항복을 권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숙창은 자기 아버지가 몽골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형제를 맺었으니까 네. 당연히 자기도 그 뜻에 따라서 이 몽골하고 싸우지 말고 이 뭔가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손을 잡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물론 너무 쉽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네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지나서 보면은 명렬하게 끝까지 그 싸웠던 그런 장수라든가 이런 성들이 되게 이제 뭐 기감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상대는 대군이고. 워낙 대군이고 이 자그마한 하나의 일개 성에서 저항하다가 정말 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몽골에서 이제 이 조숙창을 그야말로 앞사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이제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쭉 여러 성들을 지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드디어 귀주성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주성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는 이 박서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 뭐 본래 귀주성에 있었던 군사들만이 아니라 인근에 이제 작은 성들에 있었던 군사들 일부가 또 장수들 일부가 이곳에 와 있었어요. 피신해 온 거죠.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정주를 지키던 김경손, 그리고 삭제에서 온 김종훈, 이런 장수와 수령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상태. 그야말로 여기서 한번 결사전을 벌여보자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함신진과 같은 뭐 이런 뭐 성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몽골의 대군 앞에서 맞서기가 되게 좀 여의치 않은 그런 공간이었다면 귀주성은 상당히 그 당시에 뭐 정예 병력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김중원에게는 동문과 서문을 그리고 이 김경손에게는 남문을 맡기면서 이제 고려사의 김경손 열전의 기록을 보면 남문을 맡은 김경손이 성문을 열고 나서면서 너희들은 목숨을 돌보지 말고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별초들 특별 군대부터 바로 이제 뭐 땅에 납작 엎드려 있고 도무지 이제 돌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김경손은 일단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아주 그 대담하고도 놀라운 작전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너무 이제 별초들은 두려움에 떠니까 이들을 어차피 적진으로 내보냈다가는 대패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는 그 대신에 이제 자신을 정말 따르는 결사대 12명만을 뽑아가지고 소문을 났어요. 결국은 이 12명의 결사대가 상당히 그 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경손 같은 경우는 앞서 나가다가 팔에 화살을 맞는 위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 몽골 지휘관 한 명을 죽이고 몽골군을 일단 후퇴하게 만든 후에 귀환을 해요. 이 12명의 결사대가 이끈 정말 몽골군에 대항한 최초의 승전을 바로 이 김경손 장군이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대목을 보면서 결과론이 아니고 좀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12명이 끌고 나가자 하는 것도 좀 격이 안 맞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일단 그 뒤에 있는 그 본래 있던 다른 별초들이라든가 다른 병사들은 일단 겁에 움츠러들어 있으니까 이들이 사기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한번 이제 우리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몽골군이라고 하면 당시 이제 고려군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을 테고. 그렇죠. 이때까지 한번 제대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소문만 있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바로 이런 기세인데 기세가 애초부터 꺾였다가 이게 이제 뭔가 우리도 싸울 수 있겠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실제 김경손이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이제 정말 싸움에 밀려서 후퇴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후퇴를 했는지 모르지만 물러가는 걸 보고는 이제 기세가 확 살아나고 그래서 전체의 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이제 박사 같은 경우도 이 초반에 이 작은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돼서 이후에 정말 싸움과 관련한 모든 것은 당신한테 임하겠다. 당신만 믿겠다라고 하면서 김경손을 굉장히 이제 우대하죠. 어쨌든 이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몽골군이 이까지 것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공세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 몽골군은 이 서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거기 성들이 되게 성들이 높고 막 그러잖아요. 수많은 공성전을 펼쳐왔었고 그래서 이제 공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터득한 모든 공성술을 총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예컨대 막루를 설치해서 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두거라고 하는 수레 밑에 군사를 감춰서 땅굴을 펴려고 하면
센 물을 부어버리고 네. 사다리 공격은 대우포로 막아내고 네. 기름적신 서프로 불을 질러 공격하면 진흙에 물을 섞어서 던져서 막아내는 등 하여간 그들의 숱한 공성술에 대해서 다 적절하게 방어를 치열하게 해내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이처럼 이제 몽골과의 1차 전쟁에서는 이 김경선과 박서가 귀지성에서 막아내는데 네. 다른 쪽에서는 좀 사정이 좀 달라요. 예. 네. 오히려 귀지성이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직후에 이제 철수성 같은 경우에는 항전하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성한 사람들이 다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저항하다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자결했다라고 하고, 그다음 뭐 선주, 곽주 등 평안도 일대가 어쨌든 이제 함락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평소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니까 그 사신을 이제 붙잡아서 수감을 해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한 몽골군이 이 평주성을 완전히 함락한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뭐 가축 한 마리까지 다 죽여버렸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도륙을 이른바 살아있는 생물은 전부 도륙했다. 네네. 인간을 포함해서. 네네. 그런데 실제 이제 몽골군 주력과 그리고 이에 대한 방어군인 고려군 주력이 만난 것은 이제 안북성 전투였어요. 안북성에 이제 고려군들도 다 대거집결했고 그 안북성을 향해서 몽골군이 몰려왔는데 이 귀주성처럼 이제 성을 지키는 전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나가서 이제 평원에서 그야말로 이제 맞다이로 싸웠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고려군이 이제 무너지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몽골군은 이제 예컨대 귀주성이라든가 또는 뭐 서경성이라든가 이렇듯 자주성, 항복하지 않은 성들을 남겨둔 채로 그대로 이제 개성으로 쭉 밀고 들어와서 선인문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개경이 위태로워진 거죠. 그렇죠. 아주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고려는 빨리 이제 몽골 측에 사신을 보내 이 화친을 청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의 그 사령관이었던 샬레찹도 귀주성, 서경성, 자주성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복을 받아내고 이 화친을 맺으면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게 성공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려국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투항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란과의 화친과 비교해 보면은 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적이고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화친 때 보면은 아예 그냥 그 문구를 보면 니네들이 이 저고요를 죽였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또 명시하기도 해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 아주 없진 않은데 일단 그 저고요가 죽고 나서 이에 대해서 조사관을 파견합니다. 이들을 이제 고려 측에서 그 조사관들을 이제 활을 쏴서 이제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사관 조사하러 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소용이다라고 이 몽골 쪽에서는 확신을 냈던 모양이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투항을 요구할 때 그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든 저항하면은 다 완전히 끝장을 냈다. 도륙을 투항하면 살려주지만 투항하면 완전히 온전하게 살려준다. 하지만 저항하면 남김없이 도륙을 했고 그 다음에 투항한 자들까지도 앞세워서 가서 다 도륙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항복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요 시기에도 귀주성에서는 공방전이 계속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달에 걸친 공방전이 물론 뭐 쉬는 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공격해오면 방어하고 공격하면 방어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급기야 이제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몽골군이 이제 성 안으로 진입한 일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성 안에서 들어오는 그들을 다시 막아내서 결국 물리치고 쫓아낸 다음에 금방 또 그 성을 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정말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방어를 해내니까 노병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진짜 수십 년 동안 오만대 다니면서 온갖 전투를 다 벌였는데 싸워봤는데 이렇게 막아내는 경우는 처음 봤다. 정말 귀주성의 전투가 정말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결국 조정에서는 화친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화친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 총사령관격의 박서가 이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게 고려 장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고종이 직접 보냄사다가 와서 설득해서야 마침내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귀주성에 이제 몽골 사신이 이제 들어오면서 박서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 끝까지 저항을 했으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최후가 이때 집권자니까 잘 처신해 이제 피해라. 아니, 너 어쨌든 저쪽에서 너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일단 박서는 피신을 해서 겨우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 최춘명이 이끌었던 자주성, 지금의 이 평안 순천 지역인데 이것도 끝까지 함락이 안 됐어요. 조정에서 또 여기는 항복하라고 권유를 했지만 문조차로 주잖아요. 박서는 결국 이제 그 조정의 권유를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이 샬레탑이 항복을 받아오라는 요구에 따라 고려의 대집성이 다시 자주성을 찾았는데 최춘명이 이 대집성을 알아보고는 안북성에서 섣부른 전투로 대패를 자초한 자가 이게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항복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대집성을 향해 막 화살을 쏘며 이 저지를 하는. 아까 박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안북성에서 이 네네. 그냥 그 사태 파악 못하고 그 전략을 수집한 인물이 이 그러니까 나가 싸우자 한 인물이 대집성이군요. 네. 아, 이거를 이제 그 장수가 알아보고. 예. 네. 그런 저항을 한 거죠. 화살을 네. 쏘고. 네, 어쨌거나 이 나라를 지키는 고려 장수들의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앞서 이 박서 같은 경우는 최후의 배려로 이제 목숨을 구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최춘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열심히 싸웠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장수이니까 살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하지만 몽골이 요구를 핑계로 해서 죽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집성입니다. 대집성은 아까 방금 보았듯이 항복을 권하러 갔다가 이제 최춘명한테 정말 수모를 당한 인물이잖아요. 네네. 대집성이 누구냐면은 네. 최후의 장인인데요. 네. 이것도 이미 과부가 된 자기 딸을 이제 후처로 드리게 해가지고 장인이 된 인물인데 그 대집성이 최춘명을 죽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서 결국 최후도 장인의 요구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최춘명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었는데 멈춰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구에 의해서냐면 이 고려 조정이 아니라 그걸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이제 몽골의 장수가 이것을 보고 누구냐 하니까 최춘명이라는 자입니다. 아니 최춘명은 우리로서는 정말 죽이고 싶은 정말 골치 아픈 적장이지만 너희로서는 영웅 아니냐? 너희로서는 애국자인데 왜 죽이려 하냐? 이미 다 상황이 끝나고 화친한 마당이니 살려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살려주게 됩니다. 이후로는 뭐 어쨌든 공신으로 대접받아서 벼슬도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몽골군이 고려와 하친을 맺고 출군하지만 고려에는 끊임없이 이 우환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강화천도와 몽골의 연이은 침략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